포석약은 빗자루를 들고 눈 위에 얼룩져 있는 핏자국을 지우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신음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양철심이 깜짝 놀라 달려와서 얼른 그녀를 부축했다. 이때 구척이가 다가와 포석약의 맥을 짚어보더니 껄껄 웃었다. 이거 경사 났군요. 축하합니다. 양철심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구척이가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포석약이 나직한 신음과 함께 눈을 떴다. 구척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인께선 혼몸이 아니십니다. 그 말을 듣고 양철심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되물었다. 그게 정말입니까? 구척이는 자신있게 말했다. 제가 용한 명의는 못 돼도 진맥은 정확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곽소천이 웃으며 양철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세 사람은 유쾌하게 웃으며 시체를 모두 묻었다.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술잔을 나누었다. 양철심은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양철심이 구척이에게 말했다. 형수님도 회임 중인데 수고스럽지만 도장께서 좋은 이름 2개만 지어주십시오. 구척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싶더니 입을 열었다. 그럼 곽형의 아이는 곽정으로 하고 양형의 아이는 양강이라 하는 게 어떻겠소? 태어날 아이가 사내든 계집이든 다 그 이름을 쓰는 게 어떻겠소? 곽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정강지치. 즉 두 황제가 포로로 잡혀간 치욕을 잊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겠죠? 구척이는 그렇다고 대답하곤 품속에서 단검 2자루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오목으로 된 자루에 녹색 가죽으로 만든 칼집이었다. 2자루의 단검은 모양이 거의 똑같았다. 구척이는 양철심의 비수를 빌려 단검 한 자루에 곽정이란 글자를 새기고 또 한 자루는 양강이란 글자를 새겼다. 이 2자루의 단검은 내가 우연히 손에 넣은 것이오. 칼날은 예리하지만 길이가 짧아 내가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소. 나중에 애들이 크면 선물로 주시오. 10년 후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다시 돌아와 애들에게 몇 가지 무공을 전수해주겠소. 곽소천과 양철심은 그 말에 몹시 기뻐했다.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앞에 놓인 술잔을 단숨에 비운 구척이가 일어섰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소.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두 사람은 그를 붙잡으려 했으나 어느새 눈발을 헤치며 저 멀리 사라져가는 그의 모습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곽소천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기인답게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구나. 그런 곽소천 옆에서 2자루의 단검을 만지작거리던 양철심이 엉뚱한 말을 했다. 형님, 한 가지 제의할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뭔지 말해보게. 우리 둘 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의형제를 맺게 하고 둘 다 딸을 낳으면 의자매를 맺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약 각각 아들과 딸을 낳으면 부부로 맺어주는 게 어떻겠소? 그 말을 듣고 곽소천도 좋은 생각이라며 양철심의 손을 맞잡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포석약도 기뻐했다. 양철심이 다시 제의했다. 우리 단검을 바꿔 가집시다. 서로에게 약속하는 뜻도 되니 말이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단검을 맞바꿨다. 당시만 해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이 서로를 부부로 맺어주는 지복위혼이 흔한 일이었다. 곽소천은 단검을 가지고 한껏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다. 이평도 그의 말을 듣고 몹시 기뻐했다. 양철심은 단검을 이리저리 살피며 혼자서 술을 몇 잔 더 마시다가 거나하게 취해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포석약이 남편을 부축해 침상에 눕히고 식탁을 치우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뒤뜰에 가서 닭을 우리 안에 몰아넣고 뒷문을 잠그려다가 눈 위에 핏방울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혹시라도 누가 핏자국을 보면 큰일이다 싶어 황급히 빗자루를 찾아와 핏자국을 쓸기 시작했다. 그런데 핏자국은 집 뒤쪽으로 보이는 야트막한 야상까지 이어져 있었다. 게다가 사람이 눈 위로 기어간 흔적도 남아 있었다. 포석약은 핏자국을 따라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무덤 뒤에 시커먼 물체가 있었는데 가까이 접근해 살펴보니 그것은 한 구의 시체였다. 검은 옷을 입은 것이 좀 전에 구척이를 잡으러 온 사람 중 한 사람이 틀림없었다. 아마 중상을 입었지만 숨이 붙어 있어 이곳까지 기어온 모양이었다. 포석약은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막 뒤돌아서려는데 죽은 줄 알았던 시체가 꿈틀거리더니 미약한 신음소리를 냈다. 그걸 보고 포석약은 기절초풍했다. 그녀는 귀신인가 싶어 달아나려 했지만 두 다리가 땅에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 시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듯했다. 포석약은 빗자루로 시체를 살짝 건드려 보았다. 그랬더니 다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포석약은 비로소 상대방이 죽은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 등에는 부러진 화살이 깊이 박혀 있었다. 이대로 놔두면 곧 죽을 게 분명했다. 포석약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아무리 작은 동물이나 곤충이라도 다친 것을 보면 꼭 집으로 데려와서 보살펴주곤 했다. 지금 포석약은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보며 또 그 타고난 측은지심이 발동했다. 비록 악한 사람이지만 차마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으로 달려가 양철심을 흔들어 깨웠다. 그러나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양철심은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포석약은 우선 사람부터 구하고 보자는 생각에 지혈에 효험이 있는 약과 헝겊을 챙기고 다시 술을 반주전자 데워들고는 소나무 숲으로 달려갔다. 포석약은 우선 데운 술을 천천히 그자의 입안에 흘려 넣었다. 그러고는 그자의 등에 박힌 화살을 뽑아냈다. 그러자 그자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고 포석약의 옷은 상처에서 뿜어나온 선혈로 얼룩졌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얼른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헝겊으로 동염했다.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환자를 이대로 방치할 순 없었다. 포석약은 궁리한 끝에 다시 집으로 가서 판자 하나를 가져와 그자를 그 위에 싣고는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끌고 왔다. 그나마 미끄러운 눈이라 다행이었다. 포석약은 그자를 우선 헛간으로 데려갔다. 겨우 마음을 안정시킨 포석약은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남편이 먹다 남은 닭국물을 그릇에 담아 촛불을 밝혀들고 헛간으로 갔다. 포석약은 누워있는 자에게 닭국물을 먹였다. 그러자 그자가 기침을 심하게 했다. 포석약은 잠시 놀랐지만 촛불을 가까이 갖다 대고 상대방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콧날이 우뚝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한 것이 잘생긴 젊은이였다. 포석약은 왠지 얼굴이 화끈해지고 손이 떨렸다. 그 바람에 촛농 몇 방울이 그자의 얼굴에 떨어졌다. 순간 그자가 눈을 뜨더니 포석약을 바라봤다. 포석약은 부용꽃을 연상시키는 불구스름한 얼굴에 샛별처럼 맑은 눈동자를 가진 미인이었다. 남자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포석약이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했다. 좀 어떠세요? 어서 이 국물을 마저 드세요. 남자는 손을 내밀어 그릇을 받으려 했으나 기력이 없어 하마터면 국물을 몸에 쏟을 뻔했다. 어쩔 수 없이 포석약이 그에게 직접 국물을 먹여주었다. 남자는 닭국물을 다 받아 마시자 눈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그윽한 표정으로 포석약을 쳐다보는 그 눈에는 고마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포석약은 그의 눈길을 받자 왠지 쑥스러워졌다. 그녀는 얼른 남자에게 건초를 덮어주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이날 밤 포석약은 여러 번 악몽에 시달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포석약은 어젯밤 일이 생각나 황급히 헛간으로 달려갔다. 헛간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건초 더미만 어지럽게 널려 있을 뿐 그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석약이 뒤뜰로 달려가 보니 뒷문이 열려 있고 누군가 기고 구르면서 서쪽으로 향한 흔적이 눈 위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서쪽을 바라보며 한동안 넋을 놓았다. 포석약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다물기로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다. 포석약은 날이 갈수록 배가 불러오고 몸이 노곤해졌다. 이제는 그날 밤 남자를 구해준 일도 차츰 뇌리에서 잊혀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포석약은 잠결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는 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어디선가 어렴풋이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유심히 귀를 기울여 보니 말발굽 소리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왔다. 포석약도 얼른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켰다. 양철심은 황급히 옷을 주워 입었다. 순식간에 말발굽 소리는 가까워지고 마을 곳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다. 양철심이 바짝 긴장하며 말했다. 우리 포위된 것 같아.
양철심은 구척이가 선물로 준 단검을 아내에게 건네며 속삭였다. 급할 때 호신용으로 써. 그러고는 자신도 구석에 놓여있는 장창을 손에 쥐었다. 동서남북에서 들려온 말발굽 소리에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양철심이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니 한 무리의 병마가 마을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곧이어 한 무장이 소리 높여 외쳤다. 역적이 달아나지 못하게 완전히 포위해라. 그러자 관병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곽소천, 양철심, 순순히 나와 결박을 받아라. 그 말을 듣고 양철심은 흠칫했고 포석약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양철심이 나직이 아내에게 말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저놈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죄가 없다고 변명해도 소용없으니 달아나는 게 상책이야. 내가 당신을 지켜줄 테니 당황하지 마. 그는 무예에 자신이 있었고 강호 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침착했다. 등에 활을 메고 장창을 든 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그때 갑자기 밖이 환해졌다. 관병이 집에 불을 지른 것 같았다. 무관의 고함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곽소천, 양철심, 어서 나오지 않으면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양철심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다. 내가 양철심인데 너희는 뭐하는 놈들이냐? 그러자 무관이 관병들에게 양철심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4~5명의 병졸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양철심은 그런 병졸들을 향해 창을 휘둘렀다. 그러자 병졸 3명이 그 창에 맞아 쓰러졌다. 양철심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잡아가겠다는 것이냐? 무관은 양철심이 관아에 저항한다고 호통을 치면서도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겁을 먹었는지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다. 반항하면 더 심한 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 공문도 가져왔다. 양철심은 승복할 수 없다며 공문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자 무관이 다시 말했다. 또 한 명의 죄인 곽소천도 나와라. 그러자 곽소천이 창문을 열고 상반신을 드러냈다. 그는 화살을 매긴 활을 쥐고 있었다. 곽소천은 여기 있다. 무관은 화살이 자기를 겨냥한 것을 보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활을 내려놔라. 공문을 읽어주겠다. 곽소천이 활 시위를 더욱 끌어당기며 싸늘하게 소리쳤다. 어서 읽어봐라. 무관은 어쩔 수 없이 공문부터 읽기 시작했다. 이만부 우가촌의 촌민 곽소천과 양철심은 역적과 결탁해 역모를 꾀했으니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곽소천이 물었다. 어디서 발급한 공문이냐? 무관이 대답했다. 한 승상께서 직접 내리신 것이다. 승상이 직접 나서다니 곽소천과 양철심은 의아스러웠다. 곽소천이 다시 물었다. 누가 고발한 것이냐? 무슨 증거라도 있느냐? 그러나 무관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우린 명령에 따를 뿐이다. 억울하면 관아에 가서 직접 해명해라. 양철심은 순순히 관아로 잡혀갈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옷을 많이 챙겨 입어. 내가 말을 빼앗아 줄게. 저 무관을 죽이면 병졸들은 당황해 뒤로 흩어질 거야. 양철심은 말을 마치자마자 앞쪽에 서 있는 무관을 향해 활을 당겼다. 어깨에 화살을 맞은 무관은 비명과 함께 말에서 떨어졌다. 다른 무관이 소리쳤다. 어서 역적을 체포해라. 그러자 병졸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순간 곽소천과 양철심의 화살이 빗발치듯 파공음을 일으켰다. 화살에 맞은 67명의 병졸이 쓰러졌다. 그러나 무관의 명령에 따라 계속 물밀듯이 앞으로 달려왔다. 양철심은 우렁찬 기합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 창을 휘둘렀다. 그러자 가까이 있던 무관 하나가 다리에 창을 맞아 안장 위에서 떨어졌다. 양철심은 창으로 땅을 찍는가 싶더니 몸을 날려 주인 잃은 말 위에 올라탔다. 양철심은 다시 창을 휘둘러 문 앞에 있는 병졸 하나를 처치하고 포석약을 안장 뒤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곽소천을 향해 소리쳤다. 형님, 어서 따라오시오. 곽소천도 쌍극을 휘두르며 아내와 함께 관병들을 해치고 달려나왔다. 관병들은 그의 기세가 워낙 거세 몸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양철심은 2편 가까이 말을 몰고 가서 소리쳤다. 형수님, 어서 말에 오르세요. 그리고 자신은 말에서 뛰어내렸다. 양철심은 이평의 허리를 안아
안장 위에 앉혔다. 두 여인을 태운 말은 쏜살같이 달려나갔고 곽소천과 양철심은 그 뒤를 따라 관병들을 공격하며 달렸다. 그러나 얼마 달리지 못해 앞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잠복해 있던 또 한 무리의 관병과 맞닥뜨렸다. 앞뒤로 포위당한 곽소천과 양철심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다. 곽소천과 양철심이 다른 퇴로를 찾으려는 순간 앞쪽에서 날아온 화살에 두 여인이 타고 있던 말이 맞고 말았다. 포석약과 이평은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졌다. 양철심은 끝까지 싸울 생각을 했지만 곽소천의 생각은 달랐다. 곽소천은 자기들끼리면 어떻게든 달아나겠지만 이평과 포석약까지 구하긴 힘들 거라 판단했다. 곽소천이 생각하기에 이번 일은 아마도 구척이와 상관이 있을 것 같았다. 그날 구척이는 관병을 모조리 다 죽였으니 관아에 끌려가도 아무런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결심을 굳힌 곽소천이 양철심을 향해 소리쳤다. 아우, 그만하고 우리 관아에 가서 해명하세. 양철심은 반대했지만 곽소천이 쌍극을 땅에 내려놓자 어쩔 수 없이 그도 들고 있던 창을 던져버렸다. 네 사람은 즉시 관병들에게 결박당했다. 앞장서 있는 무관은 양철심이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는 것을 보자 대뜸 채찍을 날리며 욕을 퍼부었다. 이놈이 어디서 눈가를 부라리는 것이냐?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찍을 맞은 양철심의 얼굴에는 이내 선명한 핏자국이 돋아났다. 양철심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무관에게 대들듯 물었다. 니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러자 무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날리며 계속 채찍을 휘둘렀다. 이런 건방진 녀석을 봤나? 그래, 이 어르신의 조남은 단천덕이라 한다. 왜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에게 고자질이라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단천덕은 계속해서 양철심을 때렸다. 양철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단천덕의 얼굴을 향해 침을 퇴하고 뱉었다. 그러자 단천덕은 길길이 날뛰며 바로 칼을 뽑아들더니 소리쳤다. 이런 육실할 놈을 봤나? 소원이라면 당장에 죽여주마. 단천덕은 다짜고짜 양철심의 머리를 내리쳤다. 곽소천은 아우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본능적으로 단천덕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두 손이 뒤로 결박됐음에도 곽소천의 발차기는 빠르고 날카로웠다. 단천덕은 흠칫 놀라 피했으나 곽소천에 이어지는 발차기에 옆구리를 맞고 넘어지고 말았다. 그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뭘 꾸물거리고 있는 것이냐? 당장 저놈들을 죽여버려라. 단천덕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졸들이 무기를 휘두르며 일제히 달려들었다. 곽소천은 두 녀석을 걷어차 쓰러뜨렸지만 두 손이 뒤로 묶인 상태라 역부족이었다. 병졸의 창을 피하는 순간 단천덕이 뒤로 다가와 칼을 힘껏 내리치자 곽소천의 오른팔이 잘려나갔다. 양철심은 병졸들에게 제압당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의형의 팔이 잘리는 것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양철심의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기합이 터졌다.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양철심은 결박을 끊고 주먹을 내뻗어 병졸 하나를 고꾸라뜨리고 그의 창을 빼앗아 성난 사자처럼 양가창법을 전개했다. 이때 이미 양철심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일당백의 기세로 전후좌우 가리지 않고 창을 휘두르자 병졸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단천덕이 기겁을 하며 먼저 피하자 병졸들도 뿔뿔이 달아나기에 급급했다. 양철심은 그들을 추격하지 않고 우선 곽소천을 부축해 일으켰다. 잘린 팔에서 계속 피가 뿜어나와 곽소천은 이미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내 걱정 말고 빨리 달아나게. 양철심은 눈물을 쏟으며 같이 가자고 했지만 곽소천은 숨을 몰아쉬며 자기는 늦었다고 힘겹게 대답했다. 어서 재수씨와 아내를 구해줘. 난 이미 틀렸어. 곽소천은 간신히 말을 내뱉고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양철심은 억장이 무너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혼란 중에 아내와 형수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목 놓아 울부짖었다. 형님, 내가 꼭 복수해드리겠습니다. 양철심은 창을 움켜쥔 채 무조건 앞을 향해 달려나갔다. 이때 관병들은 이미 대열을 정돈한 다음이었다. 단천덕의 명령이 떨어지자 일제히 활을 쏘아댔다. 그러나 양철심은 전혀 개의치 않고 창을 휘두르며 앞으로 돌진했다.
무관 한 명이 냅다 그에게 칼을 날렸다. 양철심은 살짝 몸을 숙이며 상대방이 타고 있는 말 밑으로 미끄러지듯 피했다. 무관의 칼이 빗나가자 양철심은 창으로 그의 등을 꿰뚫었다. 그리고 다시 창을 떨쳐 무관의 시체를 내동댕이치고 안장 위로 뛰어올라 창을 마구 휘저었다. 양철심의 기세가 어찌나 사나운지 병졸들은 감히 그에게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양철심은 냅다 말을 몰아 이만 쪽으로 뻗어 있는 길을 따라 달려나갔다. 뒤에선 관병들이 계속 쫓아왔다. 얼마쯤 달렸을까 횃불을 비추니 무관 한 명이 여인을 아는 채 말을 모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양철심은 말에서 뛰어내려 창을 이용해 가까이 쫓아온 병졸을 쓰러뜨리고 그에게서 활을 빼앗았다. 양철심의 손을 벗어난 화살은 어둠을 뚫고 날아가 말 엉덩이에 정확히 명중했다. 말은 길게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 고꾸라졌고 남녀도 말에서 떨어졌다. 양철심이 다시 시위를 당겨 무관을 죽이고 앞으로 달려가자 여인은 버둥거리며 간신히 일어났다.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 포석약은 남편을 보자 울음을 터뜨리며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양철심이 얼른 그녀에게 물었다. 형수님은 어디 있어? 포석약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쪽으로 관병들이 잡아갔어요. 그러자 양철심이 포석약의 양어깨를 꽉 움켜잡으며 말했다. 내가 가서 구해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 그러나 포석약은 고개를 내저으며 관병들이 뒤쫓아온다며 말렸다. 형님이 죽었어. 어떤 일이 있어도 형수님을 구해 곽씨 가문의 대를 잇게 해야 해. 하늘이 보살펴준다면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포석약은 헤어질 수 없다며 양철심의 목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양철심은 콧등이 시큰해지며 아내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고는 그녀를 밀어내고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갔다. 얼마쯤 달리다 뒤를 돌아보니 울부짖다 쓰러진 포석약을 관병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양철심은 소매로 눈물과 핏물 범벅이 된 얼굴을 쓱 문질러 닦아냈다. 그는 죽은 의형의 혈맥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다시 얼마 동안 달려 병졸에게서 말을 뺏고 멱살을 잡아 추궁해서 이평이 앞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양철심이 말을 몰고 질풍처럼 달리는데 길 옆 숲속에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얼른 말머리를 돌려 숲속으로 들어가 보니 이평은 결박이 풀린 채 두 병졸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아무리 이평이 여인의 몸이라곤 해도 죽을 힘을 다해 반항하니 두 병졸도 쉽게 그녀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철심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단숨에 두 병졸을 처치했다. 그런 다음 이평을 안장 위로 끌어올려 아내 포석약이 있는 쪽으로 다시 말을 몰았다. 그러나 아내와 헤어졌던 곳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어슴풀의 날이 밝아왔다. 양철심이 말에서 내려 주위를 살펴보니 말발굽 자국만 어지럽게 남아있었다. 포석약은 관병에게 잡혀간 게 분명했다. 양철심은 급히 말에 올라 미친 듯이 앞을 향해 달려나갔다. 얼마쯤 달렸을까 벼랑간 호각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며 길 옆에서 10여 명의 흑의 무사가 말을 몰고 뛰쳐나왔다. 앞장서 있는 자가 다짜고짜 낭하봉으로 양철심의 머리를 공격해왔다. 양철심은 창으로 낭하봉을 맞고 반격을 전개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잽싸게 몸을 뒤로 젖혀 피하며 측면 공격을 펼쳤다. 그런데 이자의 무공 초식이 특이한 게 중원의 무공 같지 않았다. 그렇다면 흑의 무사들은 금군일 가능성이 높았다. 양철심은 왜 갑자기 금군이 이곳에 나타났을까 의아했다. 양철심은 그런 생각을 하며 흑의 무사와 삽시간에 10여 초씩을 교환했다. 양철심은 싸늘한 기압을 토하며 창을 뻗어 흑의 무사를 말에서 떨어뜨렸다. 다른 흑의 무사들은 놀랐는지 괴성을 질러대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양철심은 등 뒤에 있는 이평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였다. 나무가 무성한 쪽에서 난데없이 화살이 날아왔다. 양철심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가슴에 화살을 맞고 말았다. 이평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양숙, 괜찮아요? 양철심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참으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오늘 여기서 죽더라도 형수님은 살려야 한다. 그는 흑의 무사들이 몰려있는 쪽을 향해 미친 듯이 말을 몰았다. 그러나 극심한 통증 탓에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